장 보시면 실업의 개념과 측정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실업의 개념 한번 볼까요?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직업을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 이게 이제 실업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업의 측정부터 볼게요. 먼저 실업의 측정인데 한 나라 전체의 인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의 인구가 있고 15세 미만의 인구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15세 이상 인구, 이 사람들을 우리가 경제활동 가능 인구다 이렇게 불러요. 무슨 뜻이야? 한 15살은 돼야지 돈벌이를 하지 않겠냐 이런 뜻이겠지. 15살 이상의 모든 인구를 경제활동 가능 인구. 요거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니까 아마 요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일을 할 능력을 모두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경제활동인구다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 오와, 여러분 이거 오와야 오와, 엔드가 아니고 오와, 또는 뭐야? 능력이나 둘 중에 하나 뭐야? 갖지 못한 자, 이걸 갖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죠, 비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오하니까 말이야,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되는 거지.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도 없는 사람들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불러. 이때 일할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가진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취업자,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실업자 이렇게 불러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업자 또는 취업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에. 먼저 여러분, 능력은 충분한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지금 당장 없는 사람들 누가 있어? 주부. 그렇지? 예. 능력은 충분하지만 말이야, 지금은 가정을 돌보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누가 있어?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 어때? 능력 충분하지. 내가 알아. 여러분들. 능력이 훌륭한데 말이야. 지금 당장은 더 큰 꿈을 위해서 잠시 일을 접고 싶은 거 아니야? 예. 수험생. 왜 웃지? 예. 학생 이런 사람들 어때? 일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아직은 일할 마음이 없는 상황. 반면에 일을 할 생각은 꿀뚝 같은데 말이야, 일을 할 능력이 없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환자, 교도소에 계신 분 있지? 수형자, 또 누구야? 군인, 안타깝네. 뭐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비경제 활동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취업자 또는 실업자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예. 그럼 봐요. 결국 누군가가 실업자가 되려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 중에서 일자리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버스 기사가 꿈이야. 근데 버스 기사를 뽑는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자기를 뽑아주지 않아. 나는 취업에 실패한 거지. 나는 실업자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운전면허가 없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닌 거야, 애초부터. 왜 그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실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예, 무조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업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당연히 취업자겠지. 근데 이런 건 어때요? 은행에 굉장히 바쁜 시기, 즉 월말 또는 연말에만 잠시 나가서 일을 좀 도와주는 사람, 즉 흔히 얘기하는 파타임 잡 또는 템포러리, 그런 사람은 취업한 걸까? 아닐까? 또는요,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토, 일 이틀 동안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예, 그 용돈을 내가 좀 벌었어요. 나는 취업한 거야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취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내가 생계를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다면, 물론 뭡니까? 유급이지. 급여를 받고 주당 1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나는 취업한 걸로 보는 거예요. 1시간이야, 1시간.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이른바 가족사업장에서, 가족사업장이 뭐야? 어떤 게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온 가족이 뭐야? 한 100평이 되는 논을 경작하고 있다. 그게 가족사업장이지. 아니면 여기 종로 가면 말이야. 이런 거 있어요. 원조 할머니 낙지집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가봤어? 맛있어. 예? 여기 가면 간판이 큰 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어. 원조 할머니 있지.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한복 입고 이러고 앉아 있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조 할머니 낙지집 이렇게 쓰여 있고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 열고 들어가면요 안에 막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요. 옆에 카운터에 말이야 이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나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야. 좀 전에 진짜 할머니가 앉아 있네. 원조 할머니. 예. 이 할머니가 이 가게를 처음 일으켰겠지. 그 다음에 부엌에 가면 모든 주방 책임은 큰아들이, 홀서빙은 둘째 며느리가, 기타 재료 운반하고 이런 것은 손자들이 이렇게 돕는단 말이야. 이게 뭐야? 가족 사업장이지. 이때 고3 수험생인 아들이 학교를 파하고, 손자지, 손자, 이 할머니한테. 고3인 손자가 학교를 파하고 와가지고 가방을 딱 내려놓으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홀 좀 치워라. 그래요. 왜? 이제 앞으로 네가 이 가게를 물려받을 테니까 너도 여기에서 경영 수업을 해야 되지 않냐?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네, 그러고 말이야. 가방 벗고 막 홀 치운단 말이야.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이런 가족 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근로하면요 취업한 걸로 봐요. 그런데 저 원조 할머니가 말이야 고3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손자한테 홀 치우라고 시킨 다음에 월말 되면 임금 줄까 안 줄까? 안 줄 거야 아마. 그치? 왜? 이건 경영 수업인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급이라도 말이야 취업한 걸로 봐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거 실업률 조사 요원이 있었죠. 그래서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실업률 통계 낸단 말이야. 그 전화 이렇게 오면 말이야. 그 있잖아. 놀라운 하이톤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실업률 측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처음에 뭐 물어보겠어? 15세 이상이십니까? 물어보겠지. 14살인데요? 그러면 끊겠지. 상관없잖아, 그지? 예. 15세 이상이죠? 하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네, 그럼 뭐야? 이쪽으로 가 있고. 제가 요즘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요. 아니면, 저 결혼하고요. 지금 애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쪽이겠지, 그지? 근데 대놓고 말이야 전화기에 대고, 능력이 있으십니까? 의사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기엔 좀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물어보냐면, 최근 일주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예. yes 하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생계를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취업. 가족 사업장에서 한 푼도 못 받고 홀서빙 18시간 하고 계신가요? 예, 맞아요. 하면 어때? 취업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아니면 어때? 실업자인 걸로 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실업률이라는 통계는 어떻게 내겠습니까? 실업률은요, 나라 전체의 방금 저 스토리에 따르면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를 합친 다음에 여기서 실업자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실업률이야. 어렵지 않지? 예. 그렇다면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경제 전체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또는 실업률은 만 15세 이상이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충분하고
게다가 이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충분한 사람 중에서 아직 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이게 바로 실업률이다. 그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근데 실업률 통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개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른바 실망 실업자예요. 실망 실업자. discouraged worker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어떤 교재에서는 실망 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망 실업자, 실망 노동자는 뭔가 하면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취업이 되지 않으니까 실망 또는 낭망해가지고 말이야,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을 얘기해요. 제가 어릴 때 늘 즐겨보던 그 TV 드라마가 있었거든. 일요일 아침이면 혼자 이렇게 깨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좀 늦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저 혼자 깨가지고 늘 TV 켜서 이렇게 보던 드라마가 있었어. 한지붕 세 가족. 알아? 알아? 나랑 같은 연배야? 안단 말이야? 한지붕 세 가족 보면, 한지붕 세 가족 보면 그 순돌이하고 순돌이 아빠 나오지? 기억나? 순돌이 아빠가 누구야? 이면식이지, 이면식. 순돌이 삼촌이? 외삼촌이? 강남길. 순돌이 엄마가? 박원순. 예. 순돌이가 지금 한 20살 넘었겠지, 이제, 그지? 참, 그 어린 것이 말이야. 그때 그 순돌이 외삼촌 강남길이 직업이 뭡니까? 이거지, 이거. 뭐야? 그 사람 대학 졸업하고 말이야,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지. 집에서 맨날 순돌이하고 놀잖아, 이렇게. 순돌이 과자 뺏어 먹고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런 역할로 나오죠. 가끔씩 한 번쯤 이렇게 면접 보러 갔다가 또 안 돼가지고 집에 오고 뭐 그런 진행이었는데, 누군가가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능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꾸준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아무도 뽑아주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삐지지. 삐져. 세상이 날 몰라주는구나. 예, 실망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 구직은 힘들 것 같다. 구직을 포기하고 사업이나 준비하자. 예,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할까? 유학을 갔다 올까? 아니야. 일단 군대부터 해결하고 올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게 다 뭐야? 실망 실업자야. 그럼 실망 실업자는요,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는 뭐야? 본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순돌이 외삼촌. 본질은 뭡니까? 그 사람 취업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지. 그치? 하지만 어때?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취업 자체를 포기한 거야. 따라서 본질은 실업자가 맞습니다. 실업자가 맞아. 하지만 그 사람 통계상으로는 어디에 잡히는 거야? 여기 봐봐. 실망 실업자는요, 본질은 이건데 어디로 옮겨간 사람이야? 이쪽으로 옮겨간 사람. 이게 바로 실망 실업자지. 전화 올 거 아닙니까? 순돌이 아빠한테, 순돌이 외삼촌한테. 15세 이상이십니까? 네. 일할 의사 능력 모두 있으십니까? 제가요, 능력도 충분하고 뭐 의사도 있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사업을 좀 구상하려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디로 속하는 거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망 실업자는 본질은 실업자인데 통계상으로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나라 전체에 실망 실업자의 수가 증가한다면 실망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는데 실업률은요? 감소하는 것이죠. 실업률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위장실업이라는 게 있는데, 위장실업, 실망실업자하고 위장실업, 이건 이제 disguised unemployment. 우리 교재에 다 있는 건데, 위장실업. 위장실이 뭔가 하면 말이야. 후진국의 농촌 지역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유효 노동력. 이걸 우리가 위장 실업이라고 해요. 위장 실업.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농사 짓는 사람들 많이 봐왔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농사 짓는 사람들 많은데 말이야. 시골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해. 그래가지고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아주 몇 평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논밭, 이거 경작해가지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정이 있는데, 여기에 아들이 말이야, 1번, 2번, 3번, 아들이 셋이야, 이렇게. 아버지는 혼자 이 논밭을 경작해가지고요, 아들 셋과 이 어머니를 지금까지 부양해 왔어요. 큰아들은 재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큰아들은 재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 놀아요, 집에서. 둘째 아들은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놀고 있어요. 셋째 아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데 놀 예정이에요. 그런 집 있단 말이야. 취업이 안 되는 거지.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또 시골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이야, 아들 셋 보면 막 한심하잖아, 그지? 한숨 푹푹 쉬지만 또 일은 해야 되니까. 오늘도 새벽닭이 울면 논밭에 일하러 갑니다. 시골에서 말이야, 장성한 아들 셋이 아버지가 밭에 일하러 가는데 들어 누워서 막 잠자고 있다. 그럼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런 나쁜 놈 막 그러고 막 혼낸단 말이야. 막 욕하지. 그러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집에 못 있어. 아버지 일하러 가면 쫓아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말이야. 이렇게 뭐 꽃갱이 이런 거 들고 아버지 이렇게 가면 뒤에 막 쫓아가,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 막 일하고 있으면요, 아들 셋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쳐다보지. 참 일을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감동하면서. 좀 있으면 이제 어머니가 새참 가지고 오잖아. 받아가지고 앉아서 온 가족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때를 보내고, 어머니 이제 가시고 나면 아버지 또 일하잖아. 잠시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과로 가요. 내과, 시내과. 여기 가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 그물로 이렇게 고기도 잡고,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좀 피라미도 잡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렇게 물장구도 치고 이렇게 놀다가 잡은 고기로 매운탕도 끓여 먹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소주도 한잔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다가 해가 이제 뉘역뉘역 하면 말이야, 다시 이 자리로 오지. 그럼 아버지는 뭐야? 계속 혼자 일하고 있어. 정말 우리 아버지 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버지 일 끝나면 기구 챙겨가지고 같이 집에 이렇게 와서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 왔지? 큰아들한테. 15세 이상이십니까? 물었어요. 굉장히 아리따운 목소리에 조사 요원이 전화가 오니까 큰아들이 가슴이 뛴 거지. 그러면요, 제가 22인데요. 이렇게. 일할 의사와 능력 모두 있냐고 물었겠지. 당연합니다. 신체 건강하고 능력 충분하고 의사 넘치죠. 이겠지. 생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유급 근로 하시나요? 유급 곤란한데? 이거 아니겠지? 그럼 뭐야? 가족 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주당 18시간이니까 하루에 3시간씩만 하면 충분하잖아. 그렇지? 일하십니까? 무급도 괜찮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뭐로 잡혀? 취업한 걸로 잡히겠지. 본질은 뭐야? 실업자지. 그러니까 본질은 이건데 이쪽으로 잡히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위장실업이야, 위장실업. 즉 후진국 농촌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유효 노동력, 이게 바로 위장실업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에는 이 논밭은 아버지가 늘 혼자 경작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봐. 이 아들 셋이 없어지면 이 논밭의 쌀 생산량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 안 줄어, 그지? 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야. 즉 이와 같은 위장실업의 경우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는 실업자가 맞지만 이 통계상으로는 말이야, 취업한 것으로 잡혀요. 따라서 위장 실업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답해보세요. 위장 실업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역시 감소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13장 첫 번째 페이지 쭉 읽어서 정리하시고 385페이지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 하단에 있는 참고도 읽어보세요. 참고. 페이지 넘기면 386페이지에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위장 실업, 기술적 실업, 계절적 실업, 거기 위장 실업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 있지. 거기 별표 하나 쳐보시고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실망 노동자 또는 실망 실업자 그런 게 있지. 또 밑에 보시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있는데, 여러분 한번 봐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IMF 막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실업률 높았던 데 있지. 한 재작년만 하더라도 실업률 굉장히 높았잖아, 그지? 근데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상하게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굉장히 작았어요. 굉장히 작아. 그래서 맨날 시민단체나 아니면 각종 뭐 연구단체에서 정부 통계가 적절하지 못하다 막 이렇게 비판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 IMF라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일자리 찾기 어려우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대학 졸업하고 구직 활동 몇 번 해보다가 취직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대학원 진학하고 군대 가고 유학하고 아니면 고시 공부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다 뭡니까? 원래는 실업자인데 다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실망 실업자야. 이런 사람들의 실업률을 제대로 잡았으면 어때? 훨씬 실업률이 높아지겠지. 게다가 IMF 전후해가지고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되게 심했잖아요.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사람들 중에 결혼한 여성이고 맞벌이고 애가 있으면 정리하고 1순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고했잖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일손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하고 시켰던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일손 좀 딸리는데 한 달에 마감하는 날 하루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나와가지고 일손 좀 도와줘라. 이게 뭐야 이게? 파타임이죠, 파타임. 아니면 템포러리 그렇게 부르나? 그러니까 임시직으로라도 잠깐 와가지고 좀 일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하죠 와가지고 일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다 어디로 잡히는 거야? 여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그 사람들 실업자지.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나가가지고 일 좀 도와주고 시간당 얼마씩 급여 받고 4대 보험 전혀 혜택 못 받고 그게 실업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다 취업한 걸로 잡아버렸으니까 이게 실업률 통계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통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실업의 유형을 좀 볼게요. 실업에는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두 가지가 있는데, 자발적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비자발적 실업에는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기술적 실업, 계절적 실업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의 차이인데, 자발적 실업이란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실업 상태를 원하는 거야. 그게 자발적 실업이야. 비자발적 실업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중에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뭐가 더 커? 당연히 비자발적 실업이 크겠지. 자발적 실업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요. 먼저 마찰적 실업은 뭔가 하면 서로 다른 두 직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 이게 이제 마찰적 실업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정상 일을 그만두게 됐어. 급히. 그래서 B라는 회사로 옮겨가야 되는데 B라는 회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새롭게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시작하는 시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실업 상태에 빠지는 거지.
이게 마찰적 실업이야. 또는 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내가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연봉 1억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LG전자에서 2억을 줄 테니까 스카우트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왔어요. 내가 오케이 가겠다라고 수락을 했어. 8월 31일까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사표를 내고 그만두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9월 1일 날부터 LG전자로 출근하면 될 텐데 곧바로 그 다음날 다른 회사로 출근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동종업계에 뻔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나를 스카우트한 LG전자에서는 무엇인가 나한테 원하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새로운 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등등 이유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쉬고 10월 1일부터 내가 LG전자에 취업하기로 했다. 출근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 한 달 동안 나는 뭐야? 내 스스로 원하는 실업 상태에 있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마찰적 실업이에요. 탐색적 실업은 뭔가 하면 더 나은 직장을 탐색, 서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상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땄어요. 나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나는 어떤 회사에서 한 1억을 주면 취업을 하지. 나는 그 이하로 주면 취업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약간 좀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 경력이 쌓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합격하고 어떻게 곧바로 받겠어? 첫 번째 회사에서 연봉 3천을 주겠다고 해. 아, 택도 없다. 거절했지. 두 번째 회사에서 연봉 5천 준대요. 싫다고 했어. 세 번째 회사에서 7천을 준다고 했어. 웬만하면 가지. 또 싫다고 했어. 그러면서 뭐야? 계속 1억 원을 채워주는 회사가 없나? 서치 막 찾고 있는 거야. 그 기간 동안 나는 지금 뭐야? 실업 상태에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뭡니까? 탐색적 실업이야. 그런데 봐. 나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취업할 때가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야? 스스로 지금 원해서 하는 실업인 거야.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만 실업 상태에 있게 되는 거지. 이런 게 바로 탐색적 실업.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이 자발적 실업에 속해. 비자발적 실업에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경기적 실업은 뭔가 하면 경제가 호황이 되면 실업이 줄죠. 경제가 불황이 되면 실업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가 경기적 실업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전경련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경제 전망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20대 대기업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한 명도 뽑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그 해에 졸업한 모든 대졸 대학 졸업자들 한 40만 명 되는 사람들 어때? 다 실업되겠지? 그럼 뭐야? 경기적 실업인 거지. 근데 경기적 실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다가 경제 상태가 좋아지면 어때? 얼마든지 취업이 가능하지, 그치? 구조적 실업은 뭐야? 한 나라의 산업 구조가 변화해서 실업이 생기는 거. 흔히 얘기하는 사양 산업의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이 이게 이제 구조적 실업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자본력 굉장히 취약할 때 주요 수출품이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발, 신발, 섬유 뭐 이런 거, 손 많이 가는 거 있지? 이런 거 많이 수출했는데 요즘엔 어때요? 섬유 산업이나 가발 산업은 주력 산업이 아니지. 요즘 반도체나 전기통신 그쪽 아닙니까? 옛날에 가발을 정확하게 빨리 심어서 잘 만들기로 유명한 기술자가 있었어. 요즘 그분 어때? 놀아야 되겠지.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왜? 가발 산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니까. 또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이 강원도의 탄광촌이었단 말이야. 그 당시 우리 석탄 산업이 굉장히 붐이었으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때? 석탄 산업, 사양 산업이라서 아무도 안 가지. 그 당시에 석탄을 굉장히 빨리 잘 캐는 전문가가 있어서 지금은요 아무 쓸모 없는 기술이 되잖아. 이게 바로 뭐야? 구조적 실업이 되는 거지. 기술적 실업은 뭐야?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 그게 바로 기술적 실업이야. 한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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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족. 예. 한지붕 세가족에서 그 순돌이 아빠 직업이 뭐야? 전파사자, 전파사. 그치? 뭐 고치지? 뭐 고칩니까? 다 고치잖아. 고장난, 뭐, 라디오, 뭐, TV, 우산, 다 고치지, 하여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고치는 거야. 만물, 상회 아닌가, 만물 상회. 요즘에 동네에 전파사 있어요, 없어요? 거의 본 적 없을 거야. 왜 없어?
삼성전자 때문에 없는 거지. AS를 그렇게 해버리는데 말이야. 그 전파사에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손돌이 아빠가 지금도 전파사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거기 가가지고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 있잖아. 지금도 보이는데 뭐 핸드폰, MP3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디카 이런 거 맡겼어. 고칠 수 있겠어? 못 고칠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일자리가 없는 거지.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기술적 실업이야. 기술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경기적 실업은 경제를 호황으로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감소할 수가 있는 실업이야. 그럼 경제를 호황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감소시키거나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어때? AD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경제가 호황으로 바뀌겠지. 즉 케인즈 학파가 또는 케인즈가 가장 정부 정책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던 그런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구조적 실업과 기술적 실업은 경제가 호황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 그치? 여러분 옛날에 그 석탄 캐는 분들 아니면 손돌이 아버지 그런 사람들 말이야 취업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즘에 알맞게 어때? 직업훈련 이런 거 시켜야 되잖아. 예. 새로운 교육 또는 다른 산업으로의 재배치 이런 거 해야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한 비자발적 실업이지만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또는 기술적 실업은 그 주소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지? 그렇게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더 나은 직장을 찾고 있는데 그 직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기업인데 어떤 사람을 뽑아쓰려고 하는데 내 구미에 맞는 근로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어때? 찾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정보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정보망이 형성되어 있으면 어때요? 저러한 실업은 금방 줄을 수 있겠지. 그게 바로 뭐야? 마찰적 실업이나 탐색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돼요. 또는 노동시장에 정보를 활성화시키고 구인-구직 센터 뭐 이런 거 있지. 또는 뭐 인터넷을 활용한 구인구직 사이트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어때? 이러한 실업이 줄 수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는 일자리 찾으려면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원서내야 되잖아. 요즘에는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자기 원서 딱 만든 다음에 한 300개에다가 400개 뭐 더 있는데 다 뿌려버리면 뿌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탐색 기간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예. 좀 약간 주소가 다르다. 그렇게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잠깐 지우고 우리가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텐데 미시경제학 끝나고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학 처음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고전학파는 시장 기능을 신뢰하고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언제나 달성할 수가 있고 따라서 고전학파는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케인즈 학파는 그 반대다. 뭐 그렇게 단순화했잖아. 그지? 이제 그 결론을 좀 수정해야 돼. 자 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 고용 이렇게 불러왔는데 사실 완전 고용은 실업률 이퀄 제로가 아니었어요. 예. 완전 고용은 실업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전 고용은 뭡니까? 완전 고용이란 경제 내에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완전 고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거야?
이 말은 결국 어때? 경제 내에 오로지 실업이 있다면 어떤 실업만 있다? 자발적 실업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우린 이걸 완전 고용이라고 불러요. 지금부터.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 즉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실업률.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자연 실업률 상태라는 말은 완전 고용된 상태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연 실업률 상태 또는 완전 고용이란 경제 내에 비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의 실업률, 그걸 우리가 자연 실업률 또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만약에 말이야, 시험에서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의 실업은 뭘 얘기하는 거야? 비자발적 실업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고전학파의 경우에도 실업은 존재한다 그러면 뭐야? 그건 자발적 실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케인즈 학파가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으로 실업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때의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 중에서도 특히 경기적 실업 같은 것을 주로 강조하는 그런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 실업률은 보통 몇 프로일까? 자연 실업률은? 국가마다 다른데 대략 한 2 내지 4% 정도의 실업률을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봐. 그 말은 경제 내에 2 내지 4%의 실업률은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기적인 또는 안정적인 평균 실업률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거 기억나십니까? IMF 한참 이렇게 심각할 때, 그거 약간 지나선가? 내 기억으로 정부가 실업률 발표했는데 4.5%라고 발표했어. 그래서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막 뭐라고 이렇게 욕했냐면, 그럼 우리나라가 완전 고용이냐, 지금? 4.5%니까 거의 차이가 없잖아. 막 그렇게 비판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야. 물론 원인은 뭐야?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원인들이다. 요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연 실업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이고, 자발적 실업만 있는 상태, 즉, 마찰적 실업이나 탐색적 실업만 존재하고 이와 같은 경기적 실업 등등은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는 말은 처음에 통화주의 학파 때문에 등장한 말인데,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학자마다 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돼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책을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몇 장 넘겨보세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아까 내가 봤었는데 39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397페이지 3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자연 실업률에 대한 다른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연 실업률은 먼저 거기 어딜 보냐 하면, 그렇지, 첫 번째 네모 봐. 뭐라고 되어 있어? 마찰적 실업 또는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실업률, 요게 자연 실업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거지, 그지? 근데 이건 말고도요, 자연 실업률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물가 상승 속도가 더 이상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실업률 또는 물가 안정 실업률, 이걸 또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만 보면 돼. 세 번째, 완전 고용 국민소득 또는 잠재 GDP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한 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평균 실업률, 이걸 또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게다가 여기 좀 보세요. 만약에 실업률을 이렇게 정의할 때 말이야, 봐. 취업자였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지금 현재는 실업자인데 취업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 만약에 이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의 크기가 같다면 어때? 이 전체적인 실업률은 변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의 실업률을 또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기도 해. 즉 취업자가 실업자가 되는 숫자하고 실업자가 구직을 해서 취업자가 되는 이 비율이 같을 때의 장기적인 안정적인 실업률, 요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참고로 기억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수업 목적이라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야. 이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오시면 대충 다 중요한 것들은 했고요, 여러분. 388페이지를 좀 보시면 학파별 실업이론과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게 고전학파부터 한번 볼게요. 편하게 보세요. 이쪽은 이제 다 됐어. 먼저 고전학파, 가정. 고전학파에 따르면 노동의 수요나 공급은 모두 실질임금의 함수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고전학파에 따르면 모든 가격체계의 완전 신축성을 가정하니까 경제 내에 비자발적 실업 따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완전 고용이 돼. 하지만 그 완전 고용이란 말 속에는 뭐는 가능한 거야? 자발적 실업은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설명해가지고 밑에 쭉 읽어보시면 그 그림에서 뭘 설명하냐 하면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실질 임금이 P0분의 W0에서 P1분의 W0로 상승하면 노동의 초과 공급, 즉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려고 하겠지만 가격 체계가 완전 신축적이고 근로자가 뭐예요? 완전 예견 가지고 있으니까 곧바로 명목임금에 그렇지. 예. 지금 실질임금이 너무 높아진 거니까 명목임금을 하락시켜야겠지. 명목임금을 하락시키면 어때요? 다시 원래대로 실질임금은 균형을 이뤄서 거기에 있는 그 비자발적 실업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발생하려다가 많은 거라 그랬지, 그치? 예. 따라서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고전학파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분명히 현실에는 실업이 있잖아.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원치 않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죠. 그럼 현실에 있는 그 비자발적 실험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물으면 고전학파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밑에 실업 발생의 원인 및 대책을 보세요. 고전학파는 무슨 말을 하냐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현실에서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첫째,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얘네들이 물가 변화에 따라서 임금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야 되는데 높이는 건 찬성하고 깎는 건 못하게 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임금 상승이 너무 높아지고 임금 하락이 너무 작아서 실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옛날에 배웠죠.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어때?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정부가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정책 또는 실업보험 같은 것을 만들어주면 이것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고전학파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 원인은 시장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시장 밖에 정부가 이상한 제도나 잘못된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따라서 그러한 시장에 대한 간섭만 없애주면 비자발적 실업은 발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요. 반면에 케인즈나 오른쪽에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동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이고 명목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지?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경기가 침체하면 실업이 발생한다. 하지만 경제를 좋게 만든다면 실업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업은 주로 뭘 얘기하겠어? 이 경기적 실업 같은 비자발 실업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통화주의 학파와 세고전 학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의 구분에 대해서 통화주의 학파나 고전 학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 기본적으로 실업은 그건 자발적인가 자발적인 거. 예. 여러분 프리드만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가난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즉 본인이 일하건 않건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일자리가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재분배 정책 있지. 사회보장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업은 자발적 측면이 많다. 따라서 그러한 실업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재량적인 또는 케인즈 학파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거 배웠죠.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기억나세요? 여기에 P에 여기에 Y. 통화주의 학파는 단기적으로는 AS 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S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언제나 수직이다. 늘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 정부가 여기에 이제 AD 곡선 같은 거 있는데 확대 재정 정책 같은 거 펼치면 어떻게 돼요? AD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때?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어. 그 말은요. 단기적으로는 실업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실업률 역시 변할 리가 없다.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통화조약파의 경우에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실업률 감소 정책은 아주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발휘하지 장기적으로는 무효하다. 그렇게 봤어요. 새 고전학파는 뭐라고 이게? 예상된 정책이면 단기에서조차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이라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예, 그렇게 봤단 말이야. 밑에 보시면 자연 실업률 가설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논리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390페이지 직업 탐색 이론 괄호 열고 이거 어떤 학파의 이론입니까? 이거 학파가 중요한 거야. 직장 탐색 이론 또는 직업 탐색 이론은 이건 합리적 기대 세고전 학파야. 세고전 학파. 자, 읽어볼게요. 개요.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직업을 탐색하는 활동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탐색적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이거 여기 요걸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지금 보려고 하는 직장 탐색 이론이에요. 직업 탐색 이론. 자, 탐색적 실업이 왜 발생하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요걸 좀 지울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세로축의 명목임금, 가로축의 직업 탐색 기간 이렇게 놓고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어떤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어요. 사회초년생이야. 눈높이가 높아. 나는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고 잘할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적당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했지. 나는 취업할 때 최소한 한 연봉 5천만 원은 받아야지 일해야지. 처음엔 다 꿈이 크잖아, 그지? 큰 꿈을 가져. 그래서 5천만 원 주는 직장이 나타날 때까지 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즉 직업을 탐색하는 탐색 시간, 탐색 기간 이게 더 정확하겠네. 탐색 기간 초기에는 내가 받고 싶은 임금이었대. 굉장히 높아. 임금이 굉장히 높아. 이만큼 받고 싶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구직 활동을 했어. 희망 연봉 5천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딴 데 알아보세요. 다들 막 그래. 반응이 냉담해. 이건 내가 좀 분위기 파악을 잘못한 건가? 그래서 약간 좀 눈높이를 낮췄지. 시간이 지나면서 한 4천만 원 정도 주면 취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4천만 원 얘기해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내가 3천만 원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하로 준다면 나는 취업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집에서 보내주던 향토 지원금이 끊겼어. 너 빨리 취직 안 하고 뭐하니? 너 맨날 놀러 다니니?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고 돈을 안 보내줘요.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쉬운 대로 2천만 원만 주면 열심히 일해볼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가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거야.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보임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있는 이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유보임금은 뭔가 하면 근로자가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 그게 바로 유보임금이야. 직장을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요, 근로자가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거야. 그 다음 이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는 기업주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잡이 하나 비었어. 공석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내가 사장인데 우리 회사 자재 담당 과장 자리가 비었단 말이야. 사람을 지금 찾는데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
좀 싼 사람을 데려다가 부려먹어야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기업주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임금을 제시하려고 해. 그런데 임금이 너무 낮게 제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임금이 너무 낮은가? 그럼 조금 더 올려보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임금이 높아지는 거야. 기업주가 제시하는 임금이 좀 더 높아지는 거야. 그래도 아무도 안 와. 근데 지금 자재 담당 과장 자리가 공석이니까 업무가 자꾸 펑크날 거 아니야. 그치? 시간이 처음에 하루 이틀, 한두 주는 그냥 대충 버텼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길어지니까 그 자리에 공석의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임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사람을 뽑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시하려는 임금 수준이 더 높아진다 그 말이야. 요게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 수준이야. 그래서 결국 어디서 균형이 끝나는 거야? 노동자가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하고 기업이 제시하는 이 임금 수준, 여기서 시장의 균형 임금 수준이 결정되고 여기서 바람직한 직장 탐색 기간이 끝나는 거지. 요 기간 동안의 실업이지. 뭡니까 이게? 탐색적 실업이 되는 거야. 요걸 줄이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탐색적 실업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바로 자연 실업률을 낮추는 방법이지. 이해가? 맞잖아.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탐색 기간은 어떤 경우에 늘어나고 어떤 경우에 줄어들까요? 오른쪽 페이지 3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탐색 기간과 실업률의 변화라는 거 있지. 예, 거기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거기 위에 보면 여러분 그림 있지, 그림. 391페이지 상단에 그림 있잖아. 거기에서 우하향하는 WR이 뭐야? 근로자의 유보임금 수준이야. 우상향하는 W0가 뭡니까? 기업이 제시하려는 제시임금 수준이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책의 밑에 탐색기간과 실업률의 변화에서 A를 보세요.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대. 자,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근로자는 이 임금 물가 그렇지. 물가가 상승하는데 근로자는 이 물가 상승을 알지 못했어. 하지만 기업은 이 물가 상승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했던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했던 실질임금의 하락이 발생하니까 근로자는 아직 이걸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로자의 유보임금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기업은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돼? 기업은 얘가 높아진 만큼 얘를 더 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기업은 과거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걸 보고서 근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탐색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하면 직장 탐색 기간은 감소할 수 있는 거지. 감소할 수.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A에서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누가 예상하지 못한 거야?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했다 그 말이지. 예. B에서 노동자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했다. 여기 봐봐요. 이게 지금 실질임금인데 근로자들이 갑자기 앞으로 물가가 많이 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럼 당연히 근로자는 뭐를 더 크게 요구하겠어? 높은 임금을 요구하겠지. 명목임금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유보임금의 곡선이 위로 쉬프트 하는 거야. 그치? 따라서 탐색 기간이 길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자연 실업률이 증가하는 게 되는 거지. 세 번째, 실업보험의 축소. 아주 쉽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업기간 중에는 정부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걸 굉장히 많이 지급하면 어때? 좀 오래 버틸 수 있겠지. 그럼 눈높이가 낮아지는 속도가 천천히 낮아질 거 아니야. 또는요 눈높이가 별로 낮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실업수당이 높아지면 이게 더 위로 올라가는 거야. 왜? 좀 더 장기간 버틸 수 있으니까. 실업수당이 작아지면요 눈높이가 확 낮아지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정부의 실업수당 급여의 축소는 탐색적 실업을 줄이고 자연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거죠. 방금 본 이 C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업정보의 증대, 괄호 열고 직업정보센터라고 쓰고 또는 정보 활성화 뭐 이렇게 써봐요. 만약에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한 구인 구직 정보가 활성화되거나 정부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취업 알선 프로그램 또는 구직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훨씬 더 탐색, 자기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탐색하는 기간이 짧아지겠지.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때? 훨씬 더 짧아질 거란 말이야. 정보가 활성화되니까. 따라서 직업 탐색 기간은 아주 급격하게 짧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을 낮추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노동시장의 정보를 활성화하는 거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92페이지 보시면 피셔 효과와 다비 효과 또는 피셔 이펙트와 다비 이펙트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만 좀 보고 싶을까요? 그거를 지우고 피셔 효과, 피셔 이펙트는 뭔가 하면 피셔 방정식이 뭡니까? 피셔 방정식은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 율이다. 그치? 요걸 이거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치? 얘가 스몰 r 지난번에 제가 이걸 라지 r 뭐 이렇게 썼죠. 그지? 이때 요게 이제 피셔 방정식인데 피셔 효과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증가하면 실질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명목 이자율이 높아지더라. 이게 바로 피셔 효과야. 피셔 효과. 피셔 효과. 그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미래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물가 상승 심리가 명목, 즉 시장 이자율에다가 반영이 돼서 시장 이자율을 아주 크게 높인단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자율 수준은 변함이 없다. 예, 당연한 결과죠. 됐습니다. 다비 효과, 다비 벡터는 뭔가 하면 이 피셔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조세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다비 이펙트. 우리 책에 보시면 그 위에 예가 하나 있잖아. 조세 제도와 소득 분배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봐볼게. 지금 여기에 따르면 만약에 어떤 해에 실질 이자율이 10%고 물가 상승률이 0%이면 명목 이자율도 10%가 되겠죠. 그렇지? 10%. 만약에 이때 정부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이자 소득세의 세율이 0.4라고 해볼게. 0.4. 그래서 이자 소득세를 매기는데 여러분 이자 소득세는 과표 즉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실질 이자율이야 명목 이자율이야? 명목이자지 명목이자 그렇지? 여기다가 40% 즉 0.4의 이자를 매기면 세후 조세 부과 후에 명목 이자율은 몇 프로가 되겠어? 6%가 되고 조세 부과 후에 실질 이자율도 6%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이해가십니까? 100만 원 맡겼는데 100만 원 빌려주고 은행에서 이자 1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에 대해서 40% 4만 원 이자 떼고 나면 6만 원 받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자율이 6%가 되는 거지. 실질 이자율도 6%그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때 이 나라에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했습니다. 10%. 그러면 피셔 효과에 의하면 실질 이자율이 일정한 상태에서 명목 이자율이 이제 20%로 오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자 소득세는 어디에다가 부과하는 거야? 명목이자에다가 부과하니까 여기다가 0.4만큼의 세율이 부과되면 이제 세후 이자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명목이자율은 12%가 되는 거지. 세후 실질 이자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2%. 2%. 이해가? 세금 100만 원 저금해가지고 세금을 20만 원 받았어요. 20만 원. 20만 원. 그 중에 몇 프로? 그 중에 몇 프로? 20만 원에서 0.4 세율 곱하면 얼마 떼어가는 거야? 8만 원 떼어가는 거야. 8만 원. 그러니까 남는 게 12만 원. 근데 어때? 실질적으로는 2만 원밖에 안 남는 거지. 왜? 물가 상승 때문에 10%만큼 손해보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잖아. 결국 뭡니까? 피셔 효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0% 명목 이자율 상승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이때 이자 소득세의 존재를 고려하게 될 때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것만 가지고도 개인의 실질 이자율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이야. 실질 이자율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말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가 크게 증가한다 그 말이지. 아까 봤던 인플레이션 텍스야 이것도 일종의. 그치? 예. 물가가 상승하니까 뭐야?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가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세후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예.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이걸 배웠잖아. 아하. 이게 인플레이션율이 심해지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크기가 추가로 더 커지는구나. 이걸 알았어. 이때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럼 빌려줄 때 말이야. 내가 받고 싶은 이자율이 있으면 내가 받고 싶은 이자율이 10%야. 10%야. 근데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이 10%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셔 효과에 따르면 명목 이자율은 20%만 해도 되지만 요거 세금 맞으면 요만큼까지 손해본다는 거 아니까 아예 얘를 더 크게 높여버리겠지. 왜? 텍스 이펙트 때문에 손해보는 것 또는 인플레이션 텍스 때문에 손해보는 효과까지 고려해가지고 그게 바로 다비 이펙트야. 말로 하면 다비 이펙트는 물가가 상승했을 때 실질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서 아예 명목 이자율을 더 높여버리는 현상. 이게 바로 다비 이펙트예요. 예. 그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겁니다. 쉬었다 할게요.